누군가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말을 끊거나 웃음으로 깎아내리거나 일부러 외면하며 모욕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정,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올라와 숨이 막히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수많은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야 분노가 밀려옵니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나는 늘 참기만 할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모욕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자의 말에 성을 내면 그 무례를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든다. 그가 던진 거친 말의 독을 내가 내 입으로 마시는 꼴이 된다는 뜻이지요. 무시를 당한 사람은 2번 상처받습니다. 한 번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힘이라고. 그가 말한 지킴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즉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불안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던진 말은 사실 그의 결핍이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의 언어에 끌려가지 않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성인의 절제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강한 대응은 침착하게 자신의 품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평정을 지킬 때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를 넘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상대의 시선을 마주하며 미소 한 번 짓는다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 순간 감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싸움은 입으로 끝나지만 덕의 싸움은 침묵으로 이긴다. 그가 살던 시대의 권력과 폭력은 거셌지만 그는 침묵으로 시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내면의 위험이었습니다. 무시당한 자리가 끝난 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일. 나는 왜 그 말에 흔들렸을까? 그 질문에서부터 품격 있는 대응은 시작됩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자존심이지요.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꽃처럼 치솟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소인의 급기야, 즉 마음이 작을수록 모욕을 참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정약용은 조정에서도 자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의 직언과 원칙이 권력자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은 입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마음이 낸다. 말로 이기려 하면 그 말에 끌려가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상대는 결코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죠. 무시당한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끊고 조롱 섞인 말투로 웃어넘길 때 그 즉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단 한 호흡의 여유가 여러분을 당한 사람에서 관찰자로 바꿉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고르라. 그 숨이 지나가면 옳고 그름이 다시 보인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이 통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바로 대꾸하지 않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그 짧은 시간, 그때부터 상황의 주도권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는 여러분이 흥분하기를,
그리하여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의 언어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공격은 상대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여러분이 그 상대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내유불동, 즉 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되 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태도. 그건 감정의 억눌림이 아니라 품격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흥분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은 조용히 웃거나 짧게 한마디 건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 한마디의 여유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로 진 사람은 잠시 부끄럽지만 마음으로 이긴 사람은 오래 편하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를 억누르려 했지만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지식도 권세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남의 말로 내 가치를 재지 않는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여러분의 한 조각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요. 그 조각에 흔들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시선 안에 갇히게 됩니다. 품격 있는 대응이란 상대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그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무시당할수록 더 빛나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조정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논리로서 옳았지만 상관의 기분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 상관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아직 몰라. 책만 읽은 사람의 말은 현실감이 없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웃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무안해지는 장면이었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을 모른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세상이 잘못된 줄 아는 눈도 세상을 아는 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다시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격으로 그 자리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식 이기는 침착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전해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즉시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꾸짖는 말은 귀를 닫게 하지만 조용한 말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낮추려 할 때 그 자리에서 감정으로 맞서면 그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단 한 문장, 존중을 잃지 않은 응답을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비꼬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단순함 속에 본질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더 성숙한지를 압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큰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작은 물줄기만 시끄럽다. 깊은 사람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무시를 받았을 때 그 자리를 뒤집는 건 날카로운 언어가 아니라 평정의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담긴 중심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그 분노의 근원을 살피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그대 마음의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깊이 스며듭니다. 무시당할 때 느끼는 분노 속에는
상대의 말보다 내 불안이 더 크게 자리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르쳤지요. 타인을 꾸짖기 전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결국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흔들리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를 깨뜨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입니다. 그 침착함 앞에서 상대는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그가 던진 말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닿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시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말끝마다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화려한 말의 껍질 속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남을 눌러야만 편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좁은 자는 남을 낮추어야만 스스로 높아진다. 무시의 말은 단순한 언어 폭력이 아닙니다. 그건 비교심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빛나 보일 때 그 빛을 견디지 못해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런 말들 속에는 질투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치기라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일렀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내 공부의 시작이다. 즉,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 안의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핍이 밖으로 새어나올 때 그건 말의 형태를 띠고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을 깎아내릴 때 그 사람의 불안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는 사실 여러분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초조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이상하리만치 잦아듭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이 더 이상 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여러분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가 터져나온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웃지 말라. 그 허물은 내 안에도 있다. 그 말은 겸손의 가르침이자 인간 이해의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의 불안을 봅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이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실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임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도 그들의 말은 종종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불안의 손짓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낮추는 자는 결국 스스로 낮아진다. 그 말은 도덕의 경고가 아니라 심리의 원리를 꿰뚫은 말입니다. 무시의 언어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잊지만 그가 말할 때 보인 태도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 무시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굳이 되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대의 불안을 보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그 말이 나를 보호하는 투명한 벽이 됩니다. 무시를 당하고 난 뒤의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그날이 지나도 그때의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자꾸 떠오르지요.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존엄이 흔들린 기억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진흙 위의 발자국은 시간이 아니라 비로 지워진다. 그 말에서의 비는 성찰을 뜻합니다. 즉, 상처는 망각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해로 씻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그때의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참기만 할까? 그 후회가 자존심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미숙했을 뿐 잘못이 아니었다. 그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수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에게 회복이란 되갚음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풀면 남이 편하고 용서하면 내가 편하다. 되갚음은 잠시 통쾌할 뿐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남습니다. 진짜 회복은 나 자신이 평온함을 되찾는 일입니다. 무시당한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나 사과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일로 내가 배운 건 무엇인가? 그 한 문장이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중 비웃음을 당했다면 그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참았지만 그 침착함 덕분에 배웠다. 다음엔 더 평정하게 나를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재구성하면 그 모욕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성숙의 흔적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기 반성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에게 반성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숙의 장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모욕했을 때 내 마음이 요동한다면 그 요동 또한 나의 공부거리다. 이 말은 한 번의 모욕도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상처를 성찰로 돌릴 때 그 자리는 오히려 품격을 확장시키는 계단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리두기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과한 친밀함을 경계했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공경도 없어진다. 무시는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친구, 가족, 동료 사이에서 말이지요. 그럴수록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거리를 회복하는 것.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재정비입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무시의 기억을 잊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다쳤지만 그래서 단단해졌다. 그 일 덕분에 사람의 깊이를 배웠다. 이렇게 기억을 전환하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숙의 흔적이 됩니다. 정약용의 말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비웃을 때 그 웃음이 나를 흔들면 그 웃음이 내 스승이다. 이 한 문장은 모욕을 지혜로 바꾸는 가장 단단한 문장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품격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조선 후기의 세상은 권력과 말이 얽혀 언제든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으로 그 시대를 견뎠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존엄의 방패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감정의 말은 순간 통쾌하지만 이성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로 이기면 원망을 남기고 덕으로 이기면 존경을 얻는다. 덕의 언어는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말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말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무시당한 자리에서 곧바로 말로 맞서는 건 자존심의 전투일 뿐 결코 존엄의 회복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입은 칼보다 빠르니 먼저 마음을 닦은 뒤 열라.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로의 말이 너무 쉽게 날아다니는 세상, 그 말이 누군가의 존엄을 자르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므로 품격 있는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존중의 언어를 고를 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릴 때, 여러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믿습니다. 이 짧은 말은 공격을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조용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여,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의 말처럼 침묵 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분노에서 나온 침묵은 차갑지만 평정에서 나온 침묵은 따뜻합니다. 후자의 침묵은 오히려 존중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결같은 태도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한두 번 무시당한 사람은 금세 잊히지만 무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정약용이 권력자들에게 미움받으면서도 결국 후세의 존경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진실로 단단했습니다. 그의 언어에는 분노의 불꽃 대신 이해와 평정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무시당했을 때 품격을 지키는 건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의 존엄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말라.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지혜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균형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되 굴하지 않고 침묵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그 균형 속에서 진짜 존중은 되살아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을 때 그 순간의 굴욕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밤마다 떠오르고 그때의 나를 괜히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본능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본능에 끌려가지 않고 그 위에 설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용기다. 그가 말한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주도권이었습니다. 상대가 던진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잠시 두어보는 것.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모욕을 받고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유배까지 갔지요.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주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 보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세울까를 묻는 일. 정약용의 철학은 언제나 바깥보다 안을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승리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었습니다. 그 평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감정이 치밀 때 호흡을 잊지 말 것. 둘째, 상대의 말보다 그의 불안을 먼저 볼 것. 셋째, 나의 품격을 언어와 태도로 지킬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무시의 순간에 여러분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아는 사람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상대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미소는 감정이 아니라 평정에서 나온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욕하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라. 그의 마음이 먼저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철학이자 위로입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상처를 준 사람조차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깊은 연민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는 나를 낮췄지만 나는 그대를 통해 더 높아졌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무례함은 여러분의 존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엄은 남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 세운 품격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 한 줄입니다. 무시당할수록 품격을 지켜라. 그 품격이 곧 여러분의 힘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 속에서 또 다른 위로와 통찰이 자라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